국제 이슈가 가까워진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출신 방송인이죠. 카메론 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송인 곽수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처음이시죠? 처음이죠. 네, 목소리 톤이 소프라노 너무 좋습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사실 국제 시사를 잘 모르는데 네. 왜 불러주셨는지 약간 저도 의아하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소장님께서 월드시사 W 거의 뭐 유럽 현지 특파원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 매우 반갑습니다. 최근에 또 갔다 오신 거죠? 네. 갔다가 몇 주, 2주 전인가? 네. 잠시 귀국했고. 잠시 귀국. 예, 또 몇 주 후에 다시 나가고. 다시 나가고. 예. 계속 주로 프랑스에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아, 2주 언제요? 전에. 2주 전에. 아, 2주 아, 전에? 정말요? 네. 만날 걸. 오, 이럴 줄 알았으면 연락하려고 진짜? 했었는데. 연락, 할 걸. 네. 아니, 할 거죠, 뭐. 저는 파리에 가서 제일 놀랐던 거 뭔지 아세요? 파리에 있는 빵집들에 가서 이제 빵을 먹으려고 했는데요. 네. 한국 빵집이랑 맛이 똑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역시 한국인들의 학습. 단 종류의 빵은 한국이 맛있어요. 단 종류?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그냥 빵 있잖아요. 네. 바게트나 이런 거 식사용으로. 네. 그거는 프랑스가 더 맛있고. 피자빵은 우리가 더 맛있습니까? 피자빵은 거의 프랑스에 없는, 피자빵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월드시사 W에서 매월 혹은 매주 거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매주 나와주시는 알파고 기자, 가장 많이 언급했던 주제가 뭐였던 것 같아요? 매주 전쟁 얘기했던데요. 매주 전쟁은 맞아. 또 뭐가 있었을까요? 세계 여행도 많이 세계 얘기하잖아요. 여행은 예. 3분 세계 일주. 그렇죠. 네네. 적어도 3분 하죠. 적어도 3분 하죠. 네. 네. 기후 없습니까? 기후, 날씨 이런 거? 기후 저희 한두 번 정도 다뤘던 것 한두 같아요. 번 정도. 근데 그렇죠. 올해는 네네. 뭐니 해도 선거가 맞아요. 많은 해니까 네네. 선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아마 소장님 모시고 저희들 얘기할 때 선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유럽 쪽 네. 그 분위기들 많이 알아봤던 것 같은데 정말 제 체감상 가장 많이 언급된 게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4년도 어느덧 전반기를 넘어가는 시점이기에 다시 한번 가볍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W 주제는 바로 세계 선거, 반전의 드라마들입니다.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moments of the government. همسایه هامون با دنیا هم حرف زدن رو یاد بگیریم. I will shortly be. 저희도 꾸준히 그 선거 결과 소식 전해드리면서 나름 분석도 해드렸는데 혹시 주목하는 선거가 있었나요? 혹은 앞으로 혹시 있나요? 우리 곽수환님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대되는 거는 미국 대선 아닐까요? 역시 미국 대선. 네. 그렇죠. 역대급 할아버지 대선. 진짜요? 초고령 그렇죠. 두 분의 대결. 네. 옆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네요. 아, 진짜. 네. 미국 저는 출신이시죠? 미국 출신인데 네. 사실 MZ 세대로서 제일 약간 답답한 이유는 아니 이렇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만 선택할 수 있다니.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바이든도 앞으로 그
어떻게 어떻게 될지 말할까 내 지능 네. 이랄까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80살이 거의 80살 넘었죠. 한 분은 지금. 넘으셨고 그쵸? 한 분은 살짝 안 예정이고. 되셨고요. 네. 그래서 정책이 뭐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더 이렇게 괜찮은 정책을 가지고 나올까 보다는 누가 좀 건강해 보이지 지금? 그렇죠.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초점이 달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바이든은 계속 후보로 나갑니까? 해외 아니었으면 해외는 지금 여성이고 그리고 인종 소수자잖아요. 그 민주당의 이미지는 소수자의 정당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해외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해외는 솔직히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좀 검증이 안 돼 있다. 예,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이든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빠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캠페인의 이름은 바이든 해리스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 아니면 해리스 나와야 지금까지 모았던 기부 그 돈들을 쓸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그 돌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네. 바이든은 나올 건데 민주당은 이미 그 패배를 그 생각 각오하고 있고 반대로 그 의회원 그 국회의원들을 그 잘 나도록 그거를 많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정당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진 않은데 일반 사람들이 바이든은 지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 분위기 이미 있어요. 특히 이번 그 토론회가 나왔잖아요. 그 뭐 영어로 한 표현이 있는데요. word salad이라는 거에서 뭐 단어 샐러드라고 하죠. 말하고 있는데 앞뒤도 안 맞아서 뜻은 뭔지 몰라요. 그 토론에서 너무 그런 거로 많아서 그 4년 전에 그 트럼프는 그런 거 많이 했다. 뭐 말하고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뜻도 없고 이거 뭐 무슨 말 하는지 약간 스크립트 봤을 때는 아니 딱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바이든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돼서 제가 기억하기로 9일부터 11일까지 나토 정상회의가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최국이니까 바이든이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제대로 바이든의 어떤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기자회견에선 해리스 부통령의 능력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부통령이라 부르는 등 하루 동안 말실수가 2번이나 나왔습니다. Look, I wouldn't have picked Vice President Trump to be Vice President, but I think she was not qualified to be President. 알파고 기자는 어떻습니까? 지난 선거 혹은 앞으로 다가올 선거 어떤 게 가장 좀 관심사인가요? 지나갔던 선거들 중에서 신기했던 선거는 이제 튀르키예 지방선거. 에르도안의 최초의 패배였죠. 처음으로 1등을 못했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최초의 패배는 또 남아공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ANC 지금 이번 선거 때 이제 아시다시피 단독 정부를 만들지 못했어요. 최초의 연립 정부예요. 네, 네. 이대로 가면 다시 한번 중간에 한 번 정도 백인 정당이 주도하는 하나의 연립 정부가 다음 총선거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주 잠깐만 짚어봐도 꽤 많은 선거가 후루룩 지나가실 겁니다.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9월, 10월 보고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일단 곽수산 씨. 네. 치러진 중요한 선거 몇 가지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라이스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치러진 건데 이번에 개혁 성향이 좀 있는 페제시키안 이분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네. 이란이 좀 구조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거 후보로 나가려면은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출마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또 결정하는 기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라이스 전 대통령이 있을 때는 다른 후보들을 다 걸러내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라이스 대통령을 후보로 내서 아마 투표율도 굉장히 낮았던 걸로 제가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페제시키안이 나온 거는 전에 뭔가 너무 우리 입맛에 맞는 애만 내보낸 것 같아서 뭔가 그냥 하나 딱 끼워넣은 느낌인데 당선이 됐다. 이런 여론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남아공에서는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30년 단독 장기 집권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400석 중에 159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 득표율도 지난 선거에서는 58%였는데 이번엔 40%로 추락을 하면서 네. 그 장기 집권의 막이 좀 내려가지 네. 않았나라는 이어서 영국 보수당에서는 창당 이후에 최악의 성적표다.
창당 이후 최악. 창당 네. 이후 최악 성적표다라는 기사들도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번에 알파고 씨가 어제 이란 대통령 선거 재밌다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주셨죠. 네. 지난주에도. 그런데 오늘 조금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마수드 페제스키안 어떤 사람인가요? 메수드 베제스키안 사실은 이란 혁명 수비대 출신이에요. 혁명 수비대까지. 네, 이분이 전쟁 때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고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그 80년대 전쟁 네, 말씀하시죠? 전쟁하고 또 옆에 사람이 다치면 그 사람을 치료하고. 네, 의사니까. 네. 그리고 원래 의사잖아요. 심장과 의사고 유명한 의사예요. 그 대학교 총장까지도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따지면 너무나 좀 약간 의사처럼 눈에 보이죠. 자, 이 사람이 코란을 600페이지죠. 아랍 말이죠. 자기 언어도 아니잖아요. 아랍 말로 암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능하군요. 시아파에 대찐인 게 뭐냐면 시아파 사람들만 쓰는 또 코란 다음에 두 번째로 경전 같은 거 있거든요. 나즐라이 발라가인가? 그 저는 이제 순위파니까 제대로 발음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그 책도 다 아랍말로 암기하신 분이에요. 이 두 개 책을. 그래서 이분이 종교에 있어서는 보수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정치에 있어서는 이제 개혁파이고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이란이라고 하면 북한하고 중국이랑 같이 노니까 걔네들도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선거하면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텔레비에 나와서 그 토론을 하거든요. 네네. 이제 토론 때 했던 말들을 보시면 일단 이 얘기를 했어요. 제일 이제 좀 약간 밈이 됐던 얘기인데 그 SNS에 예전에 완종 시절 때 왕이 우리 이란 여성들의 히잡을 강제로 뺏으려고 벗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듯이 우리도 지금 여자들한테 강제로 히잡을 씌우려고 하면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사실은 좀 약간 파극적인 말이거든요.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데요. 네네. 그리고 또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튀르키예는 친미 국가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순위파 국가인데 텔레비에서 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이제 소기도 있고 이제 나라가 나름 좀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크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대로 못 깔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구도가 그렇게 튼튼하진 않는다. 바로 옆에 있는 튀르키예 가보시면 그 사람들은 소기도 없는데 경제 인프라고 경제 구도가 너무 단단하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약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때 이제 다른 후보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 이제 결선에 못 나왔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우리 왜 이렇게 튀르키예랑 비교해? 했는데 비교해서 우리 스스로 왜 폄훼하느냐? 네. 네. 근데 그분이 일단 튀르키예 가보시고 다음에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받아쳤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의 특이한 거 뭐냐면 아빠는 아제르바이잔 계통이에요. 이제 사실 우리가 아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북아제르바이잔이고 마치 중국에는 내몽골이 있듯이 그 이란 안에서도 소아제르바이잔하고 남아제르바이잔이 있어요. 이란 안에서 주 이름이 두 개 아제르바이잔으로 돼 있는 거 있거든요. 하여튼 그분이 이제 아제르바이잔 출신이다 보니까 민족적으로는 돌골 계통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란도 이란 말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자기 자식들이란 튀르키예 말로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이분의 아빠가 이제 이분의 엄마랑 결혼할 때는 쿠르드 지역에 있었어요. 공무원으로. 그래서 쿠르드 지역에서 쿠르드 여자랑 만나서 이분이 태어난 거고 청년 시절을 쿠르드 지역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모국어는 쿠르드어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히 비주류에서 네, 탄생한 완전히 생 소수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쿠르드 지역에 가서 이제 유세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쿠르드 말로 연설했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축가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축가 연설을 했을 때도 막판에는 쿠르드 말로 연설을 했고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이란 만세, 쿠르디스탄 만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소수민족 문제라든가 그리고 종파 이분이 찐 시아파이긴 한데 네. 나는 진짜 내각에서 순위파 사람 한 명 임명하도록 하겠다. 뭐 종교화합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뭐 나름 일종의. 네. 뭐 물론 이 약속을 지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로하니 대통령과 똑같은 약속을 했는데 결국 못 지켰거든요. 왜냐하면 국회가 그걸 부결하면 그렇죠. 좀 약간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분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좀 소수민족의 투표를 몰빵을 했죠. 이분한테. 근데 그냥 딱 첫인상은 뭔가 유한 뭐 교수님 이미지 말 그대로 뭐 의사 이미지 약간 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미지 덕분에 사실은 딴 것도 있는 거 분명히 있는 뭐냐면 것 지금 국회의원 5선인데 네네. 이분이랑 관련된 비리가 단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어요. 근데 원래 지금 이란 시스템에서 이란 시스템이 원했던 후보는
세 번째로 이제 됐던 사람을 원했어요. 그 국회의장 갈리바프를 원했거든요. 이 사람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분의 문제는 크게 없지만 그분의 친척들이랑 관련된 비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란에 있는 그 시스템 혁명이 원했던 사람이 3등했고 나름 시스템이 기여하긴 하지만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2등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의 그 이제 당선을 막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축가 연설때 그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종교 지도자 라파르 개수도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당선될 수 있게끔 개표가 정의롭게 진행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하나 저 궁금한 게 이제 쭉 기사를 읽다 보니까 어쨌든 다 보수적이고 이번에 당선된 이분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개혁적인 성향의 어떤 색깔을 보여줬고 실제 여러 가지 공약들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신정세이기 때문에 정말 그 최고 지도자가 따로 있는데 네. 아무리 개혁적인 대통령이 된다 한들 뭐 좀 달라지겠느냐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아니다. 대통령도 어쨌든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면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뭐 혼재돼 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많이 이 이란을 중국하고 북한 옆에 두고 보니까 우리는 이란을 읽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거기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교수님 같은 분이에요. 내가 어때서? 그냥 오랫동안 잘생겼나요? 오랫동안 대학교에서 네. 학생들을 가르치고 네, 맞아요. 논문 썼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되고 나면 종교 지도자 후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란의 사상을 몰라요. 지금 예를 들면 북한에서 주체 사상 있잖아요. 이란에서는 왈라야트 파키라는 사상이 있고 그 사상에 의해서 그 나라가 정리가 되는데 종교 지도자는 그 사상을 안 보고 이 사상의 내용을 모르고 헌법을 보면 뭐야 권한이 너무 많다. 그러면 다 해먹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네. 근데 또 그 사상을 읽으면 네. 하나의 어르신처럼 이 정치인들이 결론적으로 정치 때문에 타락에 빠질 수도 있는데 중간에 와서 제자들아 아이들아 그러면 안 돼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좀 가르치기도 하고 견제도 하고 뭐 네. 이런 역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국가를 운영을 하냐면 위원회가 있고 종교 지도자한테 선생님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맞지 않아요라고 그 위원회로부터 나온 것들을 이제 정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 캠프를 보면 네. 종교 지도자의 위원회에 있는 몇 명 인물도 베제스키안 캠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최고 지도자와 이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처럼 뭐 어느 보이나요? 정도 갈등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뭐 히잡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순위파 장관 문제에 있어서는 뭐 갈등들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그 중요한 TMI는 뭐냐면 네. 종교 지도자가 제일 많이 직업하고 싸웠던 대통령, 종교 지도자가 제일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대통령은 그 보수 대통령이었어요. 아흐메디네자드. 기억나요. 네. 오히려 보수파와 그렇죠. 갈등을 빚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도 한번 개혁파 대통령이 있었죠. 로하니 대통령. 네네네. 그분이 가서 종교 지도자를 설득했어요. 선생님, 우리 좀 약간 핵 협상 해야 됩니다. 그때 오바마 때 핵 협상할 때 네. 그때 그래서 좀 대통령.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 핵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종교 지도자 알겠다 하고 허락해 줬어요. 정권을 주고. 네. 네네. 그때 핵 협정이 하여튼 그 대통령 나를 온건파로 분류되는 그 대통령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분석이 그때 네. 나왔었죠. 2015년에.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잊으면 안 되는 거 뭐냐면 종교 지도자는 선출된 사람이요. 국민으로부터 이제 민심 받고 왔어요. 그래서 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도 그 사람의 지지율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한번 나름 좀 갔네. 약간 눈치들을 보는 그런 정치판이에요. 이란 정치는. 민심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 네. 우리가 너무 심하게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그러면 외교적으로 이번 당선된 사람은 되게 뭐 친서방적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란과 우리나라 미국과의 아니, 관계는 그것도 중요하죠. 친서방은 개선될지. 아니에요. 이란에서 친서방 사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요? 다만 우리는 핵 협상을 하자. 우린 경제 제재를 좀 벗어나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우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으면 당선되지 않으면 그것만 아니면 네. 경제 제재를 좀 약간 푸는 데 있어서는 이분은 다시 한번 제동을 걸 거라는 거를 이미 공약에 있었고 네, 텔레비 네. 토론에서도 말을 했고
좀 약간 이란의 미래는 미국에 달려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친하게 지내기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이란이랑?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랑도 얼마 전에 뭐 있었고. 이란이란 지금 물밑 외교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 전 다녀왔던 오만에서 자꾸 미국하고 이란 외교관들이 만났고 수많은 사실은 중돌들을 막았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의 운명이 미국과 굉장히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란 핵 협상도 결국 지금 이렇게 돼버린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보수파가 자신들의 영역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란하고 계속 부딪혀야 되거든요. 이란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미국 강경 보수파가 설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유,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유 이것도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프랑스로 가볼까요? 마침 소장님이 따끈따끈하게 프랑스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 많은 뉴스들을 아마 안고 오셨을 겁니다. 르펜이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 다룰 적에 르펜, 그러니까 구구파죠. 이 국민연합이 200석이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측도 나왔었는데 실제 현지에서는 어떠셨습니까? 1차 때와 2차 때 그 결과나 그때 분위기 좀 전해주면 어떻습니까? 현지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제 올 것이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이제 기대하고 당시에 1차 투표에서 그 좌파 연합이 2위를 하고 지금 현 집권 중도 세력이 3등을 했잖아요. 네. 3등의 그 성적표가 굉장히 예상보다 더 저조했기 때문에 네. 마크롱 대통령의 이제 그 실패 이렇게 이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2차 투표와의 그 일주일 사이에서 그때 완전히 깜깜이 그러니까는 프랑스 국민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1차 투표에서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극우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2차 투표에서도 투표율이 또 높았거든요. 그럼 이건 또 뭐냐? 이번에는 반대로 좌파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더 많이 투표장에 갔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1차 결과 보고 놀란 유권자들이 그렇죠. 2, 3위 누구든 하여튼 저쪽 아닌 당을 뽑자 네. 해서 이제 몰려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가 이제 프랑스 선거 제도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1차 투표에서 50% 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 따라서는 12.5%를 넘었다면 3등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 2, 3등이 겨루는 선거구도 많이 있거든요. 수십 네. 개가 돼요. 네. 그런데 이번 그 1차 투표 결과를 보고 2등을 차지했던 이 좌파 연합과 3등을 했던 중도 이 후보 중에서 이 결선 투표에 나올 자격을 가진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그리고 이 지도부에서도 빠져라. 그러니까는 무조건 극우를 막기 위해서 2등을 밀어라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단일화된 지역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숫자상. 많았죠. 네, 네. 이 선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민생,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얼마큼 먹고 살만하냐, 먹고 살기 힘드냐 이게 굉장히 크게 그럼요. 좌우를 하죠. 네, 네. 이 극우 세력이 등장을 했을 때에 어떤 그 미칠 영향 이런 것 중에서는 그런 무역,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이런 거에서 이미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큰일 났다는 거를. 그런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피부색이 어떻던, 출신이 어떻던, 우리는 모두 평등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될 거라는 것을 이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변을 만든 중요한 그 대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가치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프랑스 국민들의 어떻게 자존심이잖아요. 그 그렇죠. 역시 이번에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프랑스는 뭐 대통령제도 아니고 뭐 의원 내각제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존재잖아요. 어려운 거 인정입니다, 저도. 네. 어려워. 선택이죠. 네. 그래서 누가 이기든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지가 조금 몰랐던 부분도 있었어요. 가면은 솔직했어요. 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냥 이름 많이 나오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대통령제가 미국이고 대표적인 의원 내각제가 영국이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그 중간 정도다 할 수가 있는데 국민들의 민심을 최대한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 가장 잘 수용하느냐의 문제에서 5공화국 들어서 이제 샤를 드골 대통령이 제안한 어떤 새로운 헌법 그 국가의 틀이죠.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어떤 한 인물이 난 대통령은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선은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정당의 어떤 정강 정책이 좋아 아니면 이 이념이 좋아 이것도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총선이라는 것이죠. 근데 두 개가 같으면 좋은데 만약에 달라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다른 데로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국가의 원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민심이 반영이 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그 세력이 그 총리를 그 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동거 정부라고 보통 이제 예. 부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우리나라하고 사실 비슷한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의원당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식의 대통령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프랑스식하고 우리나라하고 가장 비슷한데 다만 차이점은 이제 이거죠.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이번에, 네. 예, 의원을 해산해 버렸잖아요. 그 권한이 있으니까는 대통령으로서의 더 힘을 실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명을 해서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의원 다수당이 총리를 배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치는 의원 내각제와 가깝게 그러니까는 그 다수당이 지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선거라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주사위에 자기가 맞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완벽한 패배입니까? 마크롱의 완벽한 패배? 사실 뭐 완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 패배죠. 패배는 패배죠. 예, 그 패배인 것이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첫 번째 당선이 됐을 때도 그랬고 두 번째 당선됐을 때도 그랬고 극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나밖에 없다. 이거였었어요. 실제로 국민들도 마크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할 수 없이 마크롱 대통령을 찍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우파는 완전히 붕괴됐거든요. 좌파도 완전히 붕괴됐었어요.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극우를 막을 수 있는 사람 마크롱밖에 없다. 이거였거든요. 그 초선 당선된 다음에 그 17년도에 그렇죠. 2017년도에 대국민 연설에서 제일 먼저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원해서 대통령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 잘 안다. 네. 이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선 됐을 때도 똑같이 그 말을 또 했어요.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그 극우 바리케이트라고 하는 그거를 명분으로 두고 어떻게 보면 인질로 잡고 있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또 같은 전략을 썼어요. 이번에도 유럽 의회가 패배로 끝나는 결정되는 그날 저녁에 의회 해산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한 달도 안 나오는 그 시점에 좌파는 또 분열될 것이다. 우파는 어차피 붕괴됐다. 그럼 나밖에 없다. 국민한테 또 그렇게 이제 다가간 건데 그 발표날 저녁에 좌파가 단일화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난 거니까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그 좌파의 뭐라고 할까요? 그 전략이었고 그 단일화의 결과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어떤 그 승부수는 통하지 않았다. 근데 다만 그런데 2차에서는 1차에서의 3등과 달리 네. 그래도 2등 하지 않았냐? 그래도 선전하지 않았냐?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좌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좌파를 찍는 거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찍을 때가 마크롱 대통령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26%밖에 안 됩니다.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관료 출신이에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료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이런 거를 국중주의라고 그래요. 극중주의. 예, 그러니까 네. 정치 혐오에 기대 가지고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 다 필요 없어. 그냥 그 똑똑한 사람도 뭐 무슨 대학 나왔고 어디 1등한 사람 그 대통령 시켜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프랑스에서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혁명 직후에 너무 시끄러워, 너무 지겨워 죽겠어. 그냥 똑똑한 사람 대통령 시켜. 기존 정치인들 너무 신물나 뭐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건 반대네요. 우리 트럼프 같은 사람을 뽑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정치인들 배제하고 관료들을 이렇게 그 전면에 들여서는 이런 거를 이제 극중주의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극중주의가 좋은 건 줄 알고 쓰는 정치인들도 있긴 있었는데 그건 아니죠. 네. 그거는 아니고요. 그 극중주의라는 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전형적인 어떤 그 하나의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좀 약간 그 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 있는데요. 네. 이번에 오케이 극우를 막았는데 프랑스는 이번에 막았어요. 다음
정서는 다음엔 모르겠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현지에 갔을 때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르펜이 옛날처럼 말이 그렇게 거칠진 않고 오히려 너무 좀 약간 부드럽게 자기 그 얘기를 혐오 없이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르펜이 그 아몬포르란 했던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거든요. 계속 본인을 좀 세련되게 표현을 하는 네. 그런 시간들을 그리고 보내왔죠. 레펜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레펜이 자기 정당은 아빠가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빠 친구들 다 쫓아냈어요, 레펜이. 그리고 이번에는 정당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바르델라한테 맡겼어요. 29살. 바르델라는 네. 뭐예요? 이민자 출신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바르델라 덕분에 반려들에서 표가 왔어요, 이분한테. 그리고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이제 만났던 이민자들 중에서 중동 이민자잖아요. 레펜 찍었던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네, 물어봤거든요. 왜 레펜을 찍었느냐. 최근에 와서 프랑스 너무 지나치게 이민자 난민을 받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힘들다. 프랑스 백인들 아니고 우리가 힘들어. 그렇죠. 우리가 이미 들어왔으니까 더 많은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인가요? 이게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번에 레펜이 왜 졌냐고 제가 스스로 물어볼 때는 레펜 정당에 있는 후보들의 또 토론들을 이제 영어 자막으로 나오거든요, 네. 너튜브에. 그러니까 레펜하고 바르델라만 말을 잘하지 네. 후보들이 다 엉터리더라고. 아, 예를 그래요? 들면 질문을 해요. 혹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버벅대요. 교육요? 우리 난민 얘기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대다수이다 보니까 정당의 우두머리는 좀 괜찮은데 나머지 애들은 다 준비가 안 됐구나. 깐통이네 해서 또 그것도 좀 영향을 미쳤거든요. 진짜 어떠셨어요? 현지에서 방송 보셨을 텐데. 네, 1차하고 2차 사이에 네.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영상이 많이 돌았어요. 아, 그래요? 후보가 앉았는데 토론회를 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해요. 준비가 안 돼서. 계속 네. 그러니까는 사회자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돌면서 이 극우 정당의 실체를 알게 된 거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마린 르펜 딸이 그 아버지가 만든 정당이 딸이 이제 맡으면서 아버지를 쫓아내면서 그 프랑스 말로 네디아볼리제 그러니까 탈악마화 아, 전략을 지금까지 꾸준히 써왔어요. 물론 아직 집권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악마라고 너무 몰아붙였나 모르죠.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프랑스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적어도 절대 다수의 프랑스 국민들은 저거는 전략이고 저거는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연정을 구성해야 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중도파임에도 불구하고 저 극좌파 일부 세력과는 절대 뭐 손을 못 잡겠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해서 도대체 그럼 어디와 손을 잡겠다는 거야? 참 애매하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좌파 블록도 그다음에 중도 블록도 이 극우와는 연정이 없다. 이건 분명해요.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는 그러면은 가능성이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좌파와 중도가 연정을 꾸미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중도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극좌하고는 손잡을 수 없다거든요. 네. 이 극좌라는 것이 진짜 극우와 같은 그런 위치의 극좌는 아닌데 그 안에는 사회당도 있고 공산당도 있고 네. 녹색당도 있고 있는데 가장 큰 세력이 우리 많이 들어봤죠.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라는 이름의 그 정당이 가장 세력이 커요. 그런데 이 정당이 가장 왼쪽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내용들이 어마어마하던데요. 정말 왼쪽에 계신 분들이던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하고는 그 연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들을 빼고 나면은 좌파 연합이 쑥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데라고 할 수.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들이 빠진다 그러면 좌파 연장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이미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도 세력 중에서도 오른쪽과 왼쪽이 좀 분열되려고 하는 조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빼느냐 아니면 무슨 연정이 이거는 정말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렵네. 이게 일주일이 걸릴 수도 수주가 걸릴 수도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 수개월까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변수는 지금 프랑스가 올림픽을 앞두고 있잖아요. 올림픽을 하면은 전 세계가 시선이 다 집중이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자국 대표 선수들이 출전을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 안전 문제 관심이 가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맨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신도 싫겠죠. 자신들도.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현 총리가 이 사의를 표했지만 대통령이 반려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렇게 올림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전에 웬만하면 좀 모든 걸 끝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그 국민적인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가 이제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정치인들이 그 압력으로 쉽게 그래 그럼 내가 포기할게 이거는 또 아닐 거라는 머리 아프네.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곽수아님, 그 영국 집권당이 네. 무려 14년 만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제 노동당 대표 뭔가 약간 좀 존재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한테 잘 안 알려진 인물 같기도 하고 이번 선거 결과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내각의 어떤 성격 규정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네네. 일단 인권 변호사 출신, 일단 이 내각을 보면은 좀 정체성이 나오고 그렇죠. 어떤 스타일인지 보이는데 내각 명단을 좀 빠르게 발표를 했는데 주요 장관 21명 중에 11명이 여성입니다. 네. 그리고 여성 최초 재무장관도 나왔어요. 그리고 흑수저 장관들도 다수로 이렇게 좀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괜찮은데요? 이제 좀 사람 냄새 나는 그럼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는 분이 어떤 분인가요? 전 부총리 좀 눈에 띕니다. 부총리 네. 어떤 분이죠? 부총리 그리고 이제 장관도 겸임하는데 레이너 또 노동당 부대표예요. 근데 16살에 출산을 하면서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시작해서 노동조합에 참여를 했고 뭔가 좀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아온 예사롭지 않네요. 네네. 그런 느낌이 있고 외무장관의 이제 데이비드 레미 요 사람도 지금 기용이 됐는데 이민가정 출신이고 네. 하버드 법대 입학한 첫 흑인 영국인. 그러니까 상징성도 좀 있는 사람 같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네, 피셜. 저는 이 정부에 대해서 좀 약간 의아한 거 뭐냐면 네. 결론적으로 노동당이 영국에서는 무슬림 이민자들의 투표로 몰빵을 받아서 당선을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기대하는 거 있어요. 맞죠? 기대하는 게 있다? 예, 왜냐면 그동안 노동당은 항상 친팔레스타인 정책들을 했었던 정당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총리는요, 부인의 이제 친척들의 과반수 이상이 이스라엘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총리도 몇 번 BBC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야, 이 하마스는 테러 조직인데 니네들 왜 무장 정파라고 하냐. 그래서 지금은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이 정당이 좀 내부 갈등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노동당 전체의 어떤 성격이나 정책과 네. 이 대표 간의, 그러니까 총리 간의 뭔가 디커플링이 좀 있는 그런 있을 느낌이네요.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너무 잘했던 거 뭐냐면 이제 외교부 장관이 바로 이제 여기 영국은 좀 약간 우리랑 좀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그 당선되면 바로 출범이에요. 출범되자마자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법 난민을 르완다에 보내는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다 처리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 좀 약간 희망이 있어 보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건지 물음표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는데 그런 걸 아니 르완다 돈을 벌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치, 돈벌이가 뭐. 끊겼죠. 네. 이게 굉장히 잔인한 정책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또 네, 르완다 입장에서 억울하죠. 르완다 입장에서는 사실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는 좌파 이념으로도 얼마든지 잘 사는 나라 만들 수 있고 네. 우파 이념으로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파의 대표적으로 이제 우파를 특징 짓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은 재정 차원에서 영국의 보수당이 대표적인 이제 그런 경우인데 돈 한마디로 말하면 돈 좀 아껴 쓰자. 뭐 펑펑 하지 말고 좀 아껴 쓰자. 뭐 한마디로 재정 건전성. 우리가 좀 배고프더라도 그래도 빚이 없는 게 어디냐. 뭐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잖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네. 아니면은 이제 좌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돈을 좀 많이 좀 써서 네.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국민들이 좀 삶이 좀 풍요로워진다든가 나라에는 좀 빚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보수당이 지금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 이 14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 재정 건전성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세금을 그 적게 하는데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 근데 국민들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뭐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영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국가는 계속 빚을 지고 있고 네. 복지는요?
그러니까 복지도 계속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속 병원에 한번 가려면 몇백 명이 줄 서 있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이빨을 네. 내가 그냥 뽑아야 되고 뭐 심지어는 그런 정도까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브렉시트. 브렉시트 처음에는 영국 국민들이 그거 아시잖아요. 그 브렉시트가 결정된 뒤로 우리가 이제 그 검색 엔진으로 했을 때 제일 많이 영국에서 떴던 것이 뭐냐? 브렉시트가 뭐야? 이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찍은 거예요. 근데 영국 국민들이 예. 네. 실제로 이거 실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뒤로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었냐?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해 11월쯤에 영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60%가 넘는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 잘못한 것 같아. 네. 다시 가고 싶어. 나 돌아갈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속 실정의 실정을 거듭해 왔던 거 이거죠. 결국은 능력입니다. 과거에 영화를 되찾겠다고 이제 뭐 감수성 자극하고 뭐 대영 제국 막 이런 슬로건까지 나오면서 브렉시트 했는데 그 이후에 뭐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이민자 문제도 있고 뭐 실업률 그렇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총리도 계속 바뀌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노동당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 유럽은 이제 많이 극우파적으로 가는 건데 그 영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노동당이 14년 만에 다시 한번 이제 압도적으로 의석을 확보를 했는데 네. 연구에 뜨고 있어요. 그 UK 리폼이라는 정당이 역대급 제일 크게 떴거든요. 14% 넘었어요. 그리고 보수당이 23% 떴는데 뭐야? 원래 보수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극우를 찍었던 거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선거 지역구 제도가 좀 약간 다르니까 14% 땄는데도 국회의원 5명을 못 보냈는데 사실 이 영국도 지금 극우로 가고 있어요. 영국에서도 이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이 르완다 프로젝트가 나온 거지 네. 그냥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노동당이 잘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 때는 영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정치 지형을 보면 독일 3인당이 집권하고 있죠. 스페인 사회당이 집권하고 있죠. 그 프랑스가 이제 좌파가 1등했다. 이제 곧 조만간 좌파가 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죠. 영국 노동당이 집권했죠. 네, 야, 핑크타이드. 이렇게 되면은 유럽이 핑크 타이드로 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겉으로 보기엔 좀 그래 보여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저기 독일의 슈레더 총리, 네. 그다음에 프랑스의 조스팽 총리 이렇게 모두 그 좌파가 집권하던 시대가 있었었죠. 네. 그때하고 또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유럽의 극우화는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세력이 된 것 같아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극우 맞겠다고 중도가 있다 좌파가 있다 이런 것이지 중도가 좋아서 혹은 좌파가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극우 막아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도 과거의 프랑스의 노선 거의 지금 흡사하게 가고 있는 건데 네. 뭐냐면은 프랑스의 경우 사회당이 집권을 좀 오래 하고 했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극우가 부상을 하면서 우파를 표를 나눠 먹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알파고 기자님 지적을 해주셨지만 14%가 넘는 지지율을 극우파가 가져갔어요. 5석 갖고 우리가 얼마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4%라는 거. 숫자가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에 네.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것인데 노동당이 20%가 조금 넘는데 그러면은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예, 그렇기 14 때문에 표를 나눠 먹다 보니까 결국은 노동당이 그 대승을 거둔 것이지 노동당에 대한 엄청난 기대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연말에는 대미를 장식할 미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선거 결과들이 우리를 또 어디로 끌고 나갈지 저희 월드시사 W와 함께 지켜보시죠.